불가능한 순위가 발표되었습니다. 세계적 권위가 있는 학회지에서 발표한 AI 기술 패권 순위. 1위 미국, 2위 한국, 3위 중국. 다름 아닌 한국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의 AI 연구소의 10명의 연구원조차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전 세계에서 쓰이는 HBM 메모리의 대부분이 한국산이었습니다. 미국이 AI를 만들지만 그것을 작동시키는 하드웨어는 다 한국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원은 믿을 수 없어 직접 한국 AI 산업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그동안의 경력을 내려놓을 수도 있는 충격적 사실을 발견했죠.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의 건조한 아침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저는 리오 핸더슨, 퍼시픽 인공지능 시스템 연구소에서 7년째 대규모 시스템 최적화를 연구하는 선임 연구원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건물,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단조로운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죠. 연구실 문을 열자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책상 위에 누군가 던져놓고 간 학술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커피 자국이 묻고 모서리가 구겨진 2025 인공지능 인프라 연례 보고서. 298페이지의 묵직한 분량이었죠. 무심코 펼쳐든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국가별 인공지능 경쟁력 순위표였습니다. 그 순간 제 15년 경력의 토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위 자리에 한국이 있었던 겁니다. 커피잔을 든 손이 허공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스쳤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죠.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1위 미국, 2위 한국, 3위 중국. 글자들이 흐릿해졌다가 선명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죠. 지난주 전체 회의에서 제가 했던 프레젠테이션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50명의 동료들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떠들었던 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중국의 인공지능 논문 발표 수가 이미 미국의 1.8배를 넘어섰고 5년 안에 기술 패권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고 단언했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평가 기준을 찾아 앞 페이지를 급하게 넘겼습니다. 충격적이었죠. 제가 늘 중시하던 논문 수, 인용 지수, 알고리즘 성능 같은 항목은 아예 없었습니다. 대신 반도체 생산 실질 능력, 고대 역폭 메모리 공급 독점률, 첨단 패키징 기술 보유도, 네트워크 인프라, 실효 속도 같은 낯선 용어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한국 섹션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부터 가슴을 쳤죠. 현재 지구상에서 가동되는 모든 고성능 인공지능 서버의 95%가 한국산 메모리 없이는 작동 불가능하다. 95%라는 숫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다음 문장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하루만 공장을 멈춰도 실리콘밸리의 모든 인공지능 개발이 정지된다. 이는 과장이 아니라 기술적 사실이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충격은 더해갔죠. 한국의 오지 전국 커버리지 97%, 평균 다운로드 속도 세계 1위, 데이터 센터 전력 효율성 압도적 우위. 그래프와 차트들이 제 고정관념을 하나씩 부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은 결정타였습니다. 한국을 제외한 채 인공지능의 미래를 논하는 것은 엔진 없는 자동차로 경주하겠다는 것과 같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상징인 구글 본사가 멀리 보였죠. 그 거대한 건물들 안에서 돌아가는 수천 대의 서버가 실은 태평양 건너 작은 반도 국가에서 만든 부품 없이는 한 줄의 코드도 실행할 수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쓴 논문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메모리와 하드웨어는 항상 기술적 배경 한두 줄로 처리했었죠. 서론에 형식적으로 언급하고 넘어가는 수준이었습니다.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가 인공지능의 전부라고 철석같이 믿었으니까요. 씁쓸한 자조가 올라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기 전 연구소장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마틴 슈레더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도 같은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죠. 짧은 대화 끝에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대회의실에는 핵심 연구원 10명이 모였습니다. 예상대로 토론은 회의적인 분위기로 흘러갔죠. 인공지능의 본질은 알고리즘이며 중국의 압도적인 연구, 인력과 논문 수를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드웨어는 그저 도구일 뿐이라는 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메모리 점유율 그래프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으며 듣고만 있었습니다. 95%라는 숫자를 몇 번이나 둘러쌌죠. 토론이 1시간째 제자리를 맴돌 때 마틴이 제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일어서서 화이트보드로 걸어갔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죠. 제가 15년간 틀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보드에 간단한 도식을 그렸습니다. 맨 위에 인공지능 서비스, 중간에 알고리즘, 맨 아래 하드웨어. 우리는 늘 위만 봤지만 진짜 권력은 아래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기가 없으면 도시가 멈추듯 메모리가 없으면 인공지능도 멈춘다는 비유를 들었죠. 마틴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3주간 한국에 가서 직접 확인해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공장, 연구소, 데이터 센터를 모두 둘러보고 돌아와서 제 이름으로 공개 발표를 하라고 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만약 제가 틀렸다면 경력에 큰 타격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맞다면? 연구실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입력했죠. 이천과 화성에 위치한 거대한 공장들의 위성사진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한국의 오지 인프라에 대한 기사들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하철에서도 산꼭대기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이 된다는 내용이었죠. 그제야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서버의 핵심 부품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우리 연구의 물리적 토대가 무엇인지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소프트웨어 우월주의에 빠져 하드웨어를 경시했던 오만함이 부끄러웠죠. 항공권 예약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인천 직항편을 검색하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신념 체계가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노트를 꺼내 첫 페이지에 굵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틀렸다면 인정하자. 그게 연구자니까.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을 더했죠. 만약 내가 틀리지 않았다면 세상은 우리가 아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일지도 모른다.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예약 완료가 떴죠. 돌이킬 수 없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맑은 하늘 아래 어딘가에서 한국산 메모리를 가득 실은 화물기가 날아오고 있을 것입니다. 그 비행기들이 멈춘다면 정말로 이 모든 것이 멈출까요? 곧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될 진실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게이트 라운지는 새벽부터 붐볐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한국 출장 체크리스트를 다시 확인했죠. 화면에는 제가 며칠간 조사한 내용이 빼곡했습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 점유율 95%, 오지 인프라 세계 1위, 반도체 패키징 기술 독점. 숫자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탑승을 기다리며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 수치가 과장이 아니라면 세계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한다는 마지막 문장에 밑줄을 그었죠. 머릿속으로는 이미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과장일 거라고요. 작은 나라가 어떻게 거대한 산업을 좌우할 수 있겠습니까? 기내에 들어서자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남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 열심히 작업 중이었죠. 화면에 스쳐 지나가는 회로도와 코드들이 낯익었습니다. 그가 통화를 마치자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판교의 인공지능 칩 설계 스타트업 대표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죠.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작은 스타트업들이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첨단 칩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하느냐는 제 질문에 그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망할 걸 알고도 시작했다고요. 그래도 끝까지 파고드는 나라가 많지 않으니 그 틈새에 기회가 있다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12시간의 비행이 끝나고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기체가 완전히 멈추자 승객들이 일어났는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무도 서두르지 않는데 통로가 빠르게 정리되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 공항에서 늘 보던 혼잡과 무질서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입국 심사대로 향하면서도 질서정연한 움직임은 계속됐습니다. 안내 표지판이 명확했고 직원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입국 심사줄에 섰는데도 5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심사관은 방문 목적을 묻고 여권을 확인한 뒤 곧바로 통과시켰죠. 효율성이 시스템 곳곳에 녹아 있었습니다. 수화물 찾는 곳으로 내려갔더니 이미 제 가방이 벨트 위를 돌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30분 이상 기다리는 게 일상이었는데 말이죠. 도착해서 줄 서는 시간보다 짐 찾는 시간이 더 짧다니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도착 로비에 나와 무료 와이파이를 연결해봤습니다. 회원 가입도 광고 시청도 없이 즉시 연결됐습니다. 속도 측정 앱을 실행했더니 다운로드 속도가 500mbps를 훌쩍 넘었습니다. 공항 무료 와이파이가 이 정도라니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정도였죠. 공항철도에 올라탔습니다. 깔끔한 객실 내부가 인상적이었는데 더 놀라운 건 좌석 밑에 설치된 콘센트였습니다. 모든 좌석에 충전 시설이 갖춰져 있었죠. 전광판에는 실시간 도착 예정 시각이 초 단위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정확도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나라에서 인공지능을 구동한다면 적어도 인프라 때문에 발목 잡힐 일은 없겠다는 계산이 나왔죠. 초고속 네트워크, 안정적인 전력, 효율적인 시스템.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판교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사를 빠져나오자 첨단 도시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유리로 된 고층 빌딩들 사이로 기업 로고들이 보였죠.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넥슨. 한국의 대표 기술 기업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깔끔한 보도블록, 곳곳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 디지털 안내 표지판. 모든 것이 계획된 도시였습니다. 호텔까지 걸어가는 짧은 거리에서도 많은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일요일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건물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노트북 가방을 들고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도 보였죠. 이곳의 업무 리듬이 남다르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판교 테크노밸리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불 켜진 사무실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죠. 이 불빛 하나하나가 보고서 속 그래프와 숫자들의 실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오늘 관찰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공항에서의 효율성, 완벽한 네트워크 인프라, 24시간 돌아가는 도시.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마지막 문장을 적으며 내일 만날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을까요? 창밖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이미 첫날부터 제 예상이 빗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이 나라는 단순히 부품을 만드는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더 큰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죠. 내일부터 그 실체를 하나씩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이른 아침 택시를 타고 판교를 벗어났습니다. 도심을 빠져나오자 풍경이 급격히 바뀌었죠. 논밭과 낮은 주택들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거대한 공장 단지가 나타났습니다.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 평화로운 시골 풍경 속에 우뚝 솟은 첨단 시설이 묘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M16 정문에서 방문증을 받고 기다리는 동안 끊임없이 드나드는 화물차들을 봤습니다. 새벽부터 무언가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죠. 이 조용한 도시 외곽에 세계 데이터 흐름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정민호 부장이 로비로 나왔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그가 말했습니다. 실제 생산 라인까지 보러 온 해외 연구자는 많지 않다고요. 대부분은 발표 자료와 수치만 보고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를 것이라고 대답했죠. HBM 전시 공간으로 먼저 안내받았습니다. 벽 전체가 거대한 연표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HBM1부터 HBM32까지의 진화 과정이 한눈에 들어왔죠. 정민호 부장이 손가락 두께만 한 모형을 가리켰습니다. 이 작은 공간 안에 얇은 칩들이 여러 장 겹쳐진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음 설명에 숨이 막혔죠. 각 층마다 전기가 흘러야 할 미세한 통로를 정확히 뚫어야 하는데 그 정밀도가 나노미터 단위라는 것이었습니다. 조금만 어긋나도 전체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정밀한 3차원 구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클린룸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방진복으로 완전히 감쌌습니다. 에어샤워 통로를 지나며 강한 바람에 온몸이 털렸죠. 이 정도로 미세한 오염까지 차단해야 하는 기술이라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을지 가늠이 됐습니다. 두꺼운 문이 열리고 클린룸 내부로 들어섰습니다.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축구장 여러 개를 합친 듯한 거대한 공간에 장비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죠.
사람보다 기계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노란빛 조명 아래에서 로봇 팔들이 웨이퍼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미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정민호 부장이 대형 모니터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화면에는 작은 점들이 빼곡히 찍힌 이미지가 초고속으로 지나가고 있었죠. 사람이 일일이 검사하던 공정을 이제는 인공지능이 대신한다고 했습니다. 불량을 찾아내는 속도가 인간의 1000배가 넘는다고요. 역설적이게도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정민호 부장이 노트북을 열어 시장 점유율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SK하이닉스 50%, 삼성 45%, 미국 마이크론 5%. 이 세 회사가 전 세계 HBM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두 회사가 95%를 차지하고 있었죠. 제가 물었습니다. 중국은 왜 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것인지. 정민호 부장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공정기술, 소재과학, 장비 운용 노하우가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결과물이라고 했습니다. 돈만 있다고 인력만 많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수율 이야기였습니다. 초기에는 100개를 만들면 10개만 정상 작동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95개 이상이 완벽하게 작동하죠. 이 차이를 만들어낸 건 끊임없는 미세 조정과 개선이었습니다. 매일 수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분석하고 0.001%의 개선이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집요함이 있었습니다. 견학을 마치고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 그래프만 보며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그래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 조용한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메모리였죠. 95%라는 점유율은 단순한 시장 지배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인공지능 개발의 목줄을 쥐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노트에 굵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메모리 공급 구조 AI의 숨통. 화려한 알고리즘도 방대한 데이터도 이 작은 칩이 없으면 그저 이론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저는 인공지능 시대의 진짜 권력이 어디에 있는지 목격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다시 이천의 평화로운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논밭 사이에 숨어있는 저 거대한 공장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죠. 내일은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를 방문합니다. 또 어떤 충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화성으로 향하는 아침 도로는 한산했습니다.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평야가 지나갔죠. 그러다 갑자기 지평선에 거대한 구조물들이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캠퍼스. 위성사진으로 봤을 때는 작은 점에 불과했는데 실제로는 도시 하나와 맞먹는 규모였습니다. 정문을 통과하는 데만 10분이 걸렸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지나 본관으로 향하는 동안 끝없이 이어진 건물들이 압도적이었죠. 각 건물마다 알파벳과 숫자로 된 코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S1, S2, S3. 하나하나가 축구장 여러 개를 합친 크기였습니다. 박선태 전무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사를 나누자마자 그가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온 이상 숫자로만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거라고요. 직접 보고 느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먼저 반도체 역사 전시관으로 안내받았습니다. 1980년대 초창기 디램부터 최신 공정까지의 진화 과정이 전시되어 있었죠. 박선태 전무가 동그란 웨이퍼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 판 하나에서 수백 개의 칩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각각이 인간 두뇌보다 빠른 연산을 수행하는 작은 컴퓨터가 되는 것이죠. 클린룸으로 이동했습니다. 방진복으로 갈아입는 과정은 이전보다 더 까다로웠습니다. 2중, 3중의 차단 시스템을 거쳤죠. 문이 열리자 숨막히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를 이어붙인 듯한 공간에 최첨단 장비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거대한 흰색 기계였습니다. ASML이라는 로고가 선명했죠. EUV 극자 외선 노광 장비였습니다. 박선태 전무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 기계 하나가 없으면 7나노 이하 공정은 불가능하다고요. 전 세계에 이런 장비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단 한 곳뿐이며 한 대 가격이 2천억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2나노 GAA 공정 라인으로 이동했습니다. 박선태 전무가 복잡한 기술을 쉽게 설명했습니다. 기존에는 전기가 흐르는 채널을 옆에서만 제어했다면
이제는 사방에서 감싸는 방식으로 바꿨다고요. 마치 수도관을 손으로 쥐어짜듯이 전류를 제어한다고 비유했습니다. 그 결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전력 소모는 절반으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패키징 라인이었습니다. 칩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포장하느냐가 성능을 좌우한다는 설명이 이어졌죠. 대형 스크린에 3D 모델이 떴습니다. 로직 칩 위에 메모리 칩들이 층층이 쌓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각 층을 연결하는 미세한 구리선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죠. 박선태 전무가 삼성의 사업 구조도를 보여줬습니다. 설계만 하는 회사, 생산만 하는 회사, 패키징만 하는 회사가 대부분인데 삼성은 이 모든 것을 한 지붕 아래서 수행한다고 했습니다. 설계팀이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생산팀과 협의하고 패키징팀이 개선안을 제시하는 식이었죠. 이런 수직 통합 구조가 혁신 속도를 크게 높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생산 현황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루에 생산되는 웨이퍼가 수만 장, 그중에서 인공지능용 고성능 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2배씩 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증설 속도에 맞춰 공장도 24시간 풀가동 중이었죠. 견학을 마치고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박선태 전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강렬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공식을 만들어도 공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칩이 실제로 손에 잡혀야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미국이 설계를 주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서버에 들어갈 완제품을 만드는 건 한국이었습니다. 설계도만으로는 단 하나의 인공지능 서비스도 돌릴 수 없었죠. 노트에 적었습니다. 설계만으로는 서버렉 하나도 채울 수 없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진짜 병목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하드웨어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아무리 뛰어난 모델을 만들어도 그것을 구동할 칩이 없다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현장도 봐야 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부품만 만드는 나라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할 차례였죠. 판교 테크노밸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판교는 평일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멈춘 건 아니었죠. 거리를 걸으며 관찰했습니다. 주말임에도 회사 건물로 들어가는 젊은이들, 노트북 가방을 맨 채 카페로 향하는 사람들. 이 도시는 평일과 주말의 경계가 흐릿했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또 다른 형태의 공장이었죠. 네이버 그린팩토리 앞에서 윤지후 팀장을 만났습니다. 주말 출근이 미안하다는 제 말에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판교에서는 일상이라고요. 건물 내부로 들어서자 주말인데도 적지 않은 직원들이 보였습니다. 1층 카페테리아는 노트북을 펼친 사람들로 북적였죠. 지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춘 곳은 지하 3층. 문이 열리자 서늘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긴 복도 양쪽으로 두꺼운 문들이 늘어서 있었죠. 각 문마다 붙은 경고 표시가 이곳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내부로 들어섰습니다. 천장까지 빼곡히 들어찬 서버렉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LED 불빛이 반짝이며 데이터가 살아 움직이는 걸 보여주고 있었죠. 윤지후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이 공간에서 네이버의 모든 서비스가 돌아간다고요. 검색, 지도, 쇼핑, 인공지능까지. 가장 인상적인 건 하이퍼클로바엑스 시연이었습니다. 윤지후 팀장이 콘솔에 한국어로 질문을 입력했습니다. 오늘 판교역 근처에서 점심 먹기 좋은 곳 추천해줘. 매운 거 못 먹는 일행이 있어. 답변이 순식간에 나왔습니다. 단순한 식당 리스트가 아니었죠. 매운 정도, 주차 가능 여부, 현재 대기 시간까지 고려한 맞춤형 추천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식 은유와 최신 인터넷 밈까지 자연스럽게 섞어 답하는 걸 봤습니다. 영어 기반 모델로는 절대 잡을 수 없는 뉘앙스였죠. 한국어의 미묘한 존댓말 차이, 상황에 맞는 이모티콘 사용까지. 이건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카카오 브레인으로 이동했습니다. 문다연 연구원이 칼로 2.0을 시연했습니다. 텍스트 몇 줄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건 이제 흔한 일이지만 그 결과물이 달랐죠. 한옥 지붕 위에서 브레이크 댄스 추는 호랑이라고 입력하자 한국 전통과 현대 문화가 절묘하게 융합된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문다연 연구원의 설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전체 규모로는 미국을 따라갈 수 없지만 특정 영역에서는 깊이로 승부한다고요. 한국어 처리, 아시아 문화 이해, 제조업 현장 적용. 이런 분야에서는 오히려 글로벌 모델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휴게 공간에서 다른 연구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놀랍게도 절반 이상이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다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돌아왔냐는 질문에 한 연구원이 답했습니다. 거기선 회의만 하다가 하루가 끝나요. 여기선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날 저녁에 프로토타입이 나옵니다. 실제로 목격한 개발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오전에 제한된 기능이 오후에는 테스트 버전으로 구현되고 있었죠. 한 스타트업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전쟁터예요. 하지만 그래서 재밌어요. 생각하는 속도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저녁 무렵 판교의 한 카페에 들렀습니다. 주말인데도 노트북을 펼친 사람들로 가득했죠. 옆 테이블에서는 젊은 개발자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 기술 용어가 자연스럽게 섞인 대화였습니다. 모델 구조, GPU 클러스터, 최적화 기법. 이 도시의 공용어는 이미 글로벌과 로컬을 동시에 품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하드웨어만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위에서 돌아갈 소프트웨어도 동시에 준비하고 있었죠. 하드웨어의 강점을 바탕으로 문화적 특성을 살린 독자적인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맨 앞 페이지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 나라는 부품만 파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움직일 미래도 함께 만들고 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것을 연결하는 속도. 이 세 가지가 만들어내는 시너지를 직접 목격한 하루였습니다. 창밖으로 여전히 불이 켜진 판교의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저 불빛들이 꺼지지 않는 한 이 나라의 추격은 계속될 것입니다. 내일은 서울로 돌아가 마지막 일정을 소화합니다. 이제 정말로 결론을 내릴 때가 왔습니다. 국제 AI 인프라 컨퍼런스 당일 아침, 호텔방에서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지난 3주간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이 슬라이드로 정리되어 있었죠. 이천의 클린룸, 화성의 EUV 장비, 판교의 데이터 센터. 각 사진마다 충격적인 숫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컨퍼런스장에 도착했습니다. 300석 규모의 대강당은 이미 참석자들로 붐비고 있었죠. 미국과 유럽의 주요 대학 교수들, 빅테크 기업 연구원들, 정부 관계자들, 인공지능 분야의 핵심 인사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점심시간 조나가 다가왔습니다. 평소에 냉소적인 표정으로 물었죠. 한국은 어땠어? 공장 구경 잘하고 왔나?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그의 표정이 약간 굳어지는 걸 봤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단상에 올라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쟁쟁한 인물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심호흡을 하고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MIT 보고서의 그 순위표였습니다.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20년 동안 우리는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AI 양강이라고. 오늘 저는 그 믿음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러 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AI 인프라 기준 2위 국가는 한국입니다. 강당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한 반응이었죠. 곧바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HBM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화면에 떴습니다. 한국 95%, 미국 5%. 막대 그래프의 차이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고성능 AI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의 95% 이상이 한국의 단 두 회사에서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두 회사가 공급을 중단하면 전 세계 AI 개발이 멈춘다는 뜻입니다. 객석에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스탠퍼드의 유명한 교수였죠. 그래도 소프트웨어가 핵심 아닌가? 큰 모델들은 다 미국에서 만들지 않나? 준비된 질문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죠. 화성 공장의 생산 라인 사진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아무리 잘 짜도 실행 버튼을 눌렀을 때 버텨줄 장비가 없으면 그건 이론일 뿐입니다. 교수님이 쓰시는 연구실 서버도 이 공장에서 나온 부품 없이는 단 1초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나왔습니다. 중국은 논문 수와 인구에서 압도적인데 왜 3위인가? 삼성 화성의 EUV 장비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장비 없이는 7나노 이하 공정이 불가능합니다. 중국은 이 장비를 살 수 없죠.
실제로 칩을 만들 수 있는 능력과 논문을 쓰는 능력은 다릅니다. 발표는 계속됐습니다. 한국의 오지 인프라, 판교의 24시간 개발 문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수직 통합. 3주간 직접 목격한 현장의 생생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 그래프와 숫자들이 제 주장을 뒷받침했죠. 청중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회의적인 시선이 진지한 관심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업 연구원들의 반응이 뚜렷했죠. 그들은 현장에서 부품 수급의 어려움을 직접 겪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강점을 비교한 표였습니다. 미국 마이너스 알고리즘, 플랫폼, 자본. 한국 마이너스 하드웨어, 제조, 속도. 서로 다른 강점이 명확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AI 설계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AI 제조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제3의 플레이어에게 모두 뒤처질 수 있습니다. 발표를 마치며 강조했습니다. 멋진 코드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그 코드를 끝까지 돌려줄 장비와 공장을 가진 나라가 AI 시대를 이끕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나라는 한국입니다. 강단을 내려오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띄엄띄엄하더니 점점 커졌죠. 발표가 끝난 후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명함을 교환하고 추가 질문을 하고 협업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한 실리콘밸리 임원의 말이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었어요. 다만 인정하기 싫었을 뿐이죠. 당신이 공개적으로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제 발표는 곧바로 화제가 됐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고 주요 언론들이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AI 패권의 숨은 플레이어, 한국, 조용한 거인의 부상 같은 제목들이 떴죠.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던진 작은 돌이 큰 파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다르게 볼 것입니다. 단순한 하청 기지가 아니라 AI 시대의 핵심 파트너로 말이죠. 죄송합니다. 다시 써드리겠습니다. 발표가 끝난 저녁 연구실로 돌아와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받은 편지함의 숫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47개, 73개, 112개. 새로 고침할 때마다 메일이 쏟아졌죠. 한국 AI 인프라 공동 연구 제안, 협력 프로젝트 논의 요청, 긴급 미팅 요청 같은 제목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발신자 목록이 놀라웠습니다. MIT, 스탠퍼드, 카네기 멜론의 주요 연구진들, 구글과 메타의 하드웨어 팀, 미 국방부 산하 연구소까지. 단 하루 만에 제 이메일은 가장 뜨거운 연락처가 된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유튜브에 올라간 제 발표 영상의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었습니다. 10만, 20만, 50만. 댓글창은 격론의 장이 됐습니다. 한국이 이런 위치였다니 AI의 뿌리가 동아시아에 있었네. 이래서 엔비디아가 삼성과 손잡은 거구나 같은 반응들이 쏟아졌죠. 주요 언론사들의 인터뷰 요청이 줄을 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부상이 미국 산업에 미칠 영향을 물었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투자 관점에서의 시사점을 궁금해했습니다. 와이어드는 기술적 세부 사항에 관심을 보였죠. 일주일 후 실리콘밸리 대기업의 하드웨어 부문 부사장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데 중간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기업들도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죠. 연구소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틴 소장이 직접 찾아와 알려준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형 AI 인프라 모델링 프로젝트가 이사회 만장일치로 승인됐고 3년간의 대규모 예산이 배정됐다는 것이었죠. 프로젝트 책임자는 당연히 저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 기업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에서 공동 연구를 공식 제안해왔습니다. 단순한 기술 교류가 아닌 미국의 설계 역량과 한국의 제조 역량을 결합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이었죠. 대학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평소 10명 남짓 오던 제 세미나에 5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몰렸습니다. AI 강국의 조건을 논하는 시간, 학생들의 관점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알고리즘과 데이터뿐 아니라 공장과 인프라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특히 인상적인 건 한국계 미국인 학생의 변화였습니다. 제 발표를 보고 한국어 수업을 등록했고 서울대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숫자와 그래프가 한 개인의 선택까지 바꾼 것이었죠. 2주가 지나자 변화는 제도적 차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주요 대학들이 앞다퉈 한국 대학들과 교류 협정을 맺기 시작했고, 벤처 캐피털들은 한국 테크 기업 전담 투자팀을 신설했습니다. K-테크라는 신조어가 업계에서 통용되기 시작했죠. 한 동료 교수의 고백이 많은 것을 시사했습니다. 사실 모두가 부품 수급의 현실을 알고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는 꺼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발표가 그 침묵의 벽을 깬 계기가 됐다고 했죠. 연구실 창밖으로 캘리포니아의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격한 현실을 공개한 것뿐이었는데 그것이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이 됐습니다. 학계와 업계의 시선이 바뀌고 구체적인 협력이 논의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노트에 짧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인정하는 것에서 변화가 시작된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협력과 발전이 가능해집니다. 그 변화의 물결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침, 연구실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K-인프라 기반 AI 생태계 모델링 프로젝트 제안서였죠. 3년간 진행될 대규모 연구의 청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불과 3달 전만 해도 한국을 그저 메모리 잘 만드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던 제가 이런 프로젝트를 이끌게 됐다는 사실이 아직도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노트를 펼쳐 그동안 정리한 키워드들을 다시 훑어봤습니다. HBM 95%, 2000 공장의 자동화된 생산 라인, 화성의 EUV 공정, 전국을 덮은 오지 인프라 판교 개발자들의 폭발적인 실행 속도. 각각의 퍼즐 조각이 모여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들고 있었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팔로알토의 풍경 속에서도 이제는 다른 것들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데이터 센터들, 그 안에서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서버들, 그리고 그 서버들의 심장부를 이루는 한국산 부품들.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태평양을 가로질러 이어져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들른 카페에서 흥미로운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옆 테이블의 엔지니어들이 나누는 이야기였죠. 한 명이 다음 달 화성 공장으로 파견을 간다고 했고, 다른 이는 회사에서 본격적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제 발표 이후 불과 몇 주 만에 실리콘밸리 곳곳에서 이런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받은 편지함에 새로운 메일이 와 있었죠. 한국 측에서 보낸 초청장이었습니다. 내년 1월 서울에서 열리는 AI 인프라 글로벌 포럼에 기조연사로 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견학이 아닌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자는 제안도 함께 있었습니다. 연구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3주간의 한국 방문이 제게 가르쳐준 것들을 정리할 시간이었죠. 펜을 들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채팅봇의 이름이 어디서 나왔느냐보다 그 채팅봇이 실제로 돌 때 어떤 부품을 쓰는지가 더 많은 걸 말해준다. 그리고 이어서 적었습니다. AI 시대를 진짜로 움직이는 나라는 화려한 서비스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그 수많은 서비스가 기대는 기반을 책임지는 나라다. 한국은 이미 그 역할을 상당 부분 맡고 있다. 미국이 할 일은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함께 활용하는 것이다. 마지막 문장을 적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AI 시대의 주인공은 이름이 많이 언급되는 나라가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나라일지 모른다. 노트북 화면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서울행 항공편을 검색하기 시작했죠. 이번에는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프로젝트 팀원들과 함께 더 큰 비전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창밖으로 캘리포니아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들 사이로 비행기 불빛이 지나가고 있었죠. 저 비행기들 중 일부는 분명 한국산 반도체를 싣고 오는 화물기일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계를 연결하는 혈관 같은 존재들. 머릿속에서는 여러 장면들이 겹쳐졌습니다. 2000 클린룸의 노란 불빛 아래 움직이는 로봇팔들, 화성 공장의 거대한 EUV 장비, 판교의 불 꺼지지 않는 사무실들, 그리고 스탠퍼드 강당에서 한국 이야기에 눈빛을 반짝이던 학생들. 조용한 인프라가 세계의 중심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구호나 요란한 선전 없이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새로운 시대의 토대를 만들고 있었죠. 그것이 제가 목격한 한국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예약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서울행 항공편 예약 완료가 떴습니다. 이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변화의 동반자로서 말입니다. 노트를 덮으며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더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가장 조용한 곳에 있다. 연구실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여전히 불이 켜진 실험실들이 보였죠. 이곳에서도 저 멀리 한국에서도 오늘 밤 누군가는 미래를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이제 우리는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 잘 들어보셨나요? 좋아요과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